자, 이번 강의는 콘덴서와 연결법, 즉 어떻게 해서 합성 정렬 용량을 구하느냐. 이 합성 정렬 용량은 왜 이런 걸 왜 합니까 하시는 분이 간혹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불량이 나서 들어온 그 PCB 기판에 보니까 콘덴서가 불량이 났는데 100 마이크로 콘덴서예요. 100 마이크로 페로짜리 콘덴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20 마이크로 페로짜리 밖에 안 갖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빨리 수리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뭐 콘덴서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콘덴서의 연결방 합성 정량 구하는 공식을 알게 되면은 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20 마이크로 가지고 100 마이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쓴다. 물론 그렇게 연결해서 쓰는 사람은 뭐 있겠습니까만 보통 우리가 수리맨들은 보통 많은 규격의 재고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비상시에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콘덴서는 직렬 연결법과 병렬 연결법이 있는데 직렬 연결하면 정전 용량이 굉장히 작아져요. 저항은 반대죠. 저항은 직렬 연결하면 저항값이 커지지만은 콘덴서라는 소자는 직렬 연결하면 합성 정전 용량이 작아진다. 공식은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죠. 예. 그 다음에 병렬 연결하게 되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상대로 커진다. 그래서 원하는 규격이 없을 때는 용량이 작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큰 것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직렬 연결이라는 것은 그냥 쭉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고, 병렬은 뭡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우리가 연결하는 방법을 병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렬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결을 하는데 실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정전용이 나와요?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죠. 그래서 한번 실험을 제가 해드렸어요. 실험을 한번 볼까요? 자, 콘덴서 직병 연결 사례, 즉 1000 마이크로 페롯이라는 그 콘덴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직렬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콘덴서 직렬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용량이 작아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직렬 연결은 뭐냐? 지금 이 콘덴서에 이렇게 보면 전에 콘덴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이 있다 그랬죠. 그럼 직렬 연결은 마이너스를 플러스 연결해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해주고 양쪽에 니들 빼면 얘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직렬 연결법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하든가 그렇게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이 캐패시터 메터라는 다기능 테스터라는 걸로 콘덴서를 측정해 보니까 299 마이크로 페롯이 나왔죠. 그 공식대로 계산하면 이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1000 마이크로 3개를 연결하면 직렬하니까 용량이 작아지네요. 맞네. 그래서 우리가 300 마이크로라는 콘덴서 용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뭐 이렇게 연결해서 수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실험하거나 테스트할 때는 뭐 쓸 수가 있겠죠. 아주 긴급상, 그죠? 긴급상일 때는 쓸 수가 있는데 보통 수리할 때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용량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병렬 연결했어요. 1000 마이크로 3개 병렬 연결했더니 병렬 연결은 용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물론 뭐 기기 정밀도 그 다음에 오차에 따라서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거의 근사시 가깝게 나오죠. 3개를 병렬로 연결한 거죠. 콘덴서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이렇게 선을 묶어주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묶어준 게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빼가지고 재보니까 이 리드를 빼가지고 보니까 2802 마이크로 페롯이 나왔다 하는 거죠. 거의 근사치 가깝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000 마이크로 가까운 정전 용량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하는 공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콘덴서 합성 정전 용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용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게 이런 콘덴서 연결 방법이다. 그러니까 저항의 연결법과 반대다 하는 거죠. 예.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비상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아이디어는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콘덴사를 직류회로에 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교류회로 많이 쓰죠. 직류회로에서의 우리가 콘덴사는 이렇게 저장의 역할밖에 안 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직류회로에다가, 그죠? 직류회로에다가 이렇게 콘덴사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하게 되면 이게 12V를 걸렸다. 12V 될 때까지, 그죠? 될 때까지 충전만 되지 얘가 전류가 흐르지는 않죠. 그래서 직류에서는 콘덴서에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밖에 안 하지만은 여기에다 교류를 걸어줬더니 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수동소자 R, L, C가 다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지만 직류에서는 저항은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전기 흐름을, 코일에서는 직류를 걸어주게 되면 유도 역할이 되죠. 전자석이 된다고. 직류를 걸어주고 이렇게 코일에다가 무 같은 걸 하면 이게 달라붙죠.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콘덴사는 이제 직류에서는 저장 역할을 하지만 교류에서는 다 틀려요. 교류에서 저항은 오로지 그냥 다 방해야. 얘는 그냥 죽어도 고야. 어? 근데 코일과 즉 인덕터와 캐패시터는 교류에서 방해 역할을 하더라. 이거를 교류회로에서의 어떤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임피던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임피던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특히 이제 콘덴서에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우리가 저항값을 그러면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용량성 리액턴스. 그래서 전기를 방해할 때 교류를 걸어주니까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그 저항이 생기더라. 그거를 용량성 리액턴스 또는 용량 리액턴스. 코일에서는 나중에 이제 코일 공부할 때 또 배우겠지만은 코일은 유도성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라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생기더라. 그래서 회로에서 교류 회로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 저항에서 전기하는 방해 성분 R 저항과 또 코일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 L, 또 콘덴서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 C, 이런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임피던스는 교류에서 저항과 콘덴서와 코일이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임피던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임피던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 L과 C라는 거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위상차로 인해서 이 콘덴서하고 코일은 정반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손실이 좀 많이 나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 보면은 뭐 85% 쓰다 전격 파워에서 83% 받았다 하는 얘기는 안에 이런 무효 전력을 유효 전력으로 끌어주는 그런 회로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니터 립스보드하고 SMPS하고 TV SMPS 완전 틀리죠. 왜냐면 모니터는 작은 전류를 먹히지만 TV는 뭐 50인치 뭐 60인치 큰 대형인치에서 TV는 전류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SMPS를 높은 전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PFC 회로와 RC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성분을 우리가 최대한 무효 전력을 유효 전력으로 끌어올려 주면서 높은 전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 콘덴서가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을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한다.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좀 이렇게 좀 상기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용량성 리액턴스의 특성은 그럼 뭡니까? 물어보면 용량성 리액턴스는 용량성 리액턴스를 표현할 때 XC라고 표현합니다. C 앞에. 예. 그래서 XC는 2파이 FC 분지 1이다. F는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죠. 주파수. 자, 교류 회로는 XY 좌표로 오시로 봤을 때는 수시로 플러스가 마이너스 방향 1초에 60번을 바뀐다 해서 우리가 60Hz라는 우리 교류 전력을 쓰죠. 헬스.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1초에 60번이 변한다. 이런 걸 쓰는데 이 용량성 리액턴스, 즉 교류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XC라는 용량성 리액턴스는 2파이 FC 분지 1이다. 즉 뭐냐면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 용량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하는 특성이죠. 그래서 콘덴서가 직류를 걸어주면은 통과를 못하는 이유가
직류는 주파수가 없는 거죠. 직류는 XY 좌표상에 봤을 때 흐름에 따라서 방향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 이런 걸 직류라고 얘기하죠. 오로지 앞길만 가는 거지만 얘는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애죠. 교류는. 그래서 이 낮은 주파수에서는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낮은 주파수가 들어오면 저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게 낮은 게 들어왔다, 직류가 들어왔다면 얘는 커지는 거죠. 엄청나게 저항이 큰 거였기 때문에 이 전기가 흐름이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통과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 그럼 예를 들어서 높은 주파수가 들어왔다, 60Hz가 주파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높은 게 들어오니까 자 높은 게 들어왔다, 주파수가 저항이 급격히 감소해서 도선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교류에서는 교류에서 콘덴사에 직류를 교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전기가 충전 방정에서 전기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의 공식은 요거는 머릿속에 외우고 계세요. XC는 2파이 FC1이다. 2파이가 뭐예요? 뭐 이런 라디안 얘기는 이걸 수학 공식은 머리 아프니까 하지 말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저항은 작아지고 주파수가 낮아지면은 저항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 직류에서는 전기가 통과하지 못한다. 충전만 하지.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아까 왜 직류는 통과하고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를 통과하는 역할을 쓴다. 지금 우리가 그 정류회로, SMPS 정류회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수시로 변하는 교류를 걸어줘야 우리가 정류회를 쓸 수가 있는 거지. 직류를 걸어주면은 직류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직류를 걸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교류에 대해서 콘덴사는 특별한 저항을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콘덴사에서 정말 그러면 용량성 리액턴스 실험이 가능한 거야? 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경우가 있겠죠, 또.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다가는 이제 직류전압을 한번 걸어봤어요. 직류전압을 걸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공식이 뭐예요? XC는 그죠? 용량성 리액턴스는 2파이 F C분지 1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F가 주파수잖아요. 주파수의 직류는 주파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직류인데, 이게 낮은 주파수가 들어오다니까, 즉 낮은 주파수가 들어오면 저항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엄청난 높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직류는 통과 못하니까 여기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 여기다 교류를 걸어봤어요. 교류는 60Hz 1초 동안에 그죠?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항상 바뀌는 거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여기서 공식에서 보면 높은 주파수가 들어오니까 반비례하니까 얘는 저항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죠. 그죠? 용량성 리액턴스 저항은 상당히 적어지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들어오는데 용량이 작은 콘덴사가 1mm 마이크로페럿이다 보니까 불이 좀 흐리게 들어오겠죠. 여기다가 좀 용량이 높은 거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 정전 용량은 전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높은 좀 용량을 걸어주다 보니까 더 밝게 빛나더라. 이 그림에 볼 수 있듯이 직류는 통과 못하고 교류는 통과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한 아까 2파이 XC는 2파이 FC분지 1이다. 주파수의 용량성 리액턴스는 반비례한다는 결과가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통과한다 하는 것이 그 콘덴사의 어떤 특성입니다. 예. 콘덴사를 이제 양부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주로 이제 아날로그 테스터하고 다기능 테스터를 쓰는데, 아날로그 테스터는 옛날에 많이 썼죠. 콘덴서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반대방이라면 충전 방정을 해서 지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고 뭐 불량이든 양부든, 이거는 정확한 방법은 이제 올라갔다가 충전할 때 방전하면 다시 이 지침이 내려가면서 살살 내려 여기 서 있네 불량이네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
이거는 잘 안 쓰는 방법이고, 요즘 이제 수리맨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다기능 테스터입니다. 요 액정 창에 용량이 아까 보여드렸죠? 용량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표기된 그 용량 값과 여기 측정한 값이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느냐 해서 그 이상으로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면 불량이라서 교체를 하고, 아니면은 뭐 양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장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 콘덴서만 전문적으로 잴 수 있는 이 캐패시턴스 메터라는 게 있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예전엔 제가 이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레인지를 이렇게 돌려서 용량이 얼마짜리냐 해서 돌려서 여기다 이제 값을 읽고 그랬는데, 여기다 콘덴서를 꽂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다기능 테스터가 있다면 캐패시턴스 메타는 굳이 뭐 구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요 다기능 테스터, 그 다음에 뭐 캐패시턴스 메타는 콘덴서는 아까 ESR 값, 내부 등가 직렬 저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저항 값이 있다고 그랬죠. 그 ESR 값이라는데, 이런 것들은 ESR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CL 메타라는 게 있는데요. LCL 메타는 우리가 ESR 값까지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뭐 장비는 좀 가격이 고가인데, 요즘 이제 뭐 외국 사이트에 보면은 이거를 다이할 수 있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부품들이 나와서 이거를 자기가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제 중요한 것은 기기를 구매할 때 가격이 싸냐 뭐 비싸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장비가 얼마만큼 정밀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과 얼마나 고장이 났을 때 국내 AS망을 갖고 있고 AS가 잘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구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용하게 써먹을 게 이제 스마트 트위저인데, 얘는 이제 그 로우 ESR 값까지 ESR 값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이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게 뭐 60만원에서 한 120만원까지 하는데 굉장히 가격이 좀 고가죠. 그래서 있으면 참 좋죠, 이게. 왜냐면 좁은 공간에도 이 집게로다가 이렇게 잴 수가 있고, 이 집게로 이렇게 찍으면은 좁은 공간에 잴 수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고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가격이 저가인 이 장비를 가지고 합니다. 여기 이제 스마트 트위저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해외 사이트에서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스마트 트위저는 R값, C값, L값, 뭐 D값을 잴 수 있는데, 요거는 불행하게도 제가 갖고 있는 장비는 L값, 인덕터는 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 장비로는. 그래서 주로 잴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 살 때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R 뭐 컴은 이제 마이너스 단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그 플러스만 측정할 때 RCD라고 돼 있죠.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밖에 측정 못합니다.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요 장비는 뭐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런 장비들은 굉장히 좀 고가인데, L값까지 측정할 수 있고 내부 저항값까지 얘가 표시를 해줍니다. 참 연장이 좋으면은 참 수리도 원활하게 좀 편하게 할 텐데, 연장이 나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곤란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뭐 장비에 욕심낼 필요는 없고요. 이제 하다 보면 이게 필요하다, 그때 사시는 게 좋지, 지금부터 뭐 다 뭐 구매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 트위저로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눈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되는 거는 별로 없고요. 거의 장비를 측정해서 이것이 양품이냐 불량이냐를 판정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죠. 뭐 수리가 들어오면은 육안 검사로 다 불량을 잡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오랜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은, 첫째, 불량이 제품이 들어오면은 1차 육안 검사를 해자. 전원 모자 인가하지 말라.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육안 검사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불량 부위를 측정을 해서 잡아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위겠죠. 콘덴서의 불량 유형을 보면 주로 이제 뭐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에 콘덴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겉은 멀쩡해요. 아까도 사람도 겉은 멀쩡하지만 저 사람 매일 어디가 아프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골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콘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3년 이상 쓰면 용량 감퇴는 기본적으로 먹고 간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짐, 초보 수리맨들은
모니터가 딱 수리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SMPS 2차 단위 이런 것이 콘덴서 뿔 튀어나왔어. 아, 이거 꿀수리네. 물론 갈아서 되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이미 터졌다 그러면 다른 쪽도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설령 수리가 됐다 그래도 재콜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콘덴서가 여러 개 이렇게 꼽아져 있는데 4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만 터졌다 요거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다 갈아줘야 됩니다. 이 근처는 요 같은 용량. 왜냐면 얘가 하나 문제가 됐지만 나머지가 얘 일을 대신해서 해줬기 때문에 얘는 용량 감퇴가 엄청 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근처에 같은 회로에 같은 용량은 다 뽑고 갈아주는 것이 우리가 수리맨이 또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나만 터져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불룩 튀어나왔죠. 이게 터졌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 터졌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폴리머 컨덴서, 즉 솔리드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금이 안 가져 있어. 이걸 방폭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밀폐된 이 고무 패킹이 밑으로 이게 빠짐 현상이 생겨요. 요게 지금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이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요런 것들은 좀 루페나 이런 전자명으로 봐서 이게 빠졌나 안 빠졌나, 이게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즉 솔리드 캐패시터는 밑 빠진 현상이, 위력의 방폭변이 없으니까 이게 밑으로 빠져버린다고 이게. 그리고 전해 콘덴사를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이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또는 Y자 또는 K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콘덴서가 내열압, 즉 콘덴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주변 온도라고 내열압을 얘기했는데, 콘덴서의 초과시나 또 역삽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전해액이 끌어올라서 이게 폭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솔리드 캐패시터처럼 얘는 이제 고체 형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밑으로 빠져버리는데, 얘 같은 거 안에 전해액이라고 들어있는데 이게 독극물이에요. 이게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에서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설계할 때 이 방폭변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걸 방폭변이라고 해요. 방폭변.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뿔룩 튀어오거나 이게 쫙 갈라지게끔 이렇게 이 표시를 해놓은 거죠. 터지게끔 요 부분을 약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터졌을 때 사람한테 어떤 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건 왜 이런 표시가 이거 무슨 암호예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방폭변, 콘덴서 안전장치다. 예. 전해 콘덴서 액이 어떤 그 사람한테 어떤 그 치명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쫙 위로 터지게끔 갈라지게끔 해서 전해액이 흐르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마 터진 요런 것들은 아마 많이 보시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고 요거 꿀수리가 들어왔구나 하고 뭐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뭘 갈아서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어떤 컴퓨터 가게 사장님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콘덴서가 가면 잘 동작하던데. 동작은 하죠. 하는데 딴데 그 용량 감퇴되거나 데미지 부분을 체크한다면 과연 그게 얼마나 갈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측정해서 절연장이 얼마큼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겠죠. 예. 그리고 콘덴서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부 판별은 이 아날로그 테스터는 옛날 방식이니까 굳이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다기닝 테스터 주로 장비를 많이 갖고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손에 익는 장비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콘덴서의 표기명, 또 아까 세라믹이나 탄탈이나 마일러 콘덴서는 뭐 표기명이 세 자리 돼 있다고 그랬죠. 머릿속으로 연산을 해서 그런 걸 재면 되겠는데, 치 콘덴서 이런 조그만 거는 요걸로 잘 안 재져요. 그래서 스마트 트위저라는 그 장비가 필요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기능 테스터로 이렇게 콘덴서 측정을 해서 콘덴서에 표기된 표기명과 측정된 값이 얼마만큼 오차가 있느냐, 그런 걸로 가서 불량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 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트위저로다가 이런 거 재보니까 이것도 큰 오차 없이 돼요. 이것도 오차 없이 됩니다. 그럼 나는 스마트 트위저도 없고 다기능도 없고 오시로스코프 밖에 없어요.
그 참 좋은 현상인데, 오시로스코프 가격이 비싸죠. 100만원대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잴 수 있는 부분이 콘덴사의 리플 전압을 이렇게 잴 수가 있어요. 리플 전압을, 파형을. 이 정상적이라고 이 제품들은 항상 이 직선만 이렇게 생기지, 여기에 이렇게 리플 성분, 즉 리플은 뭐냐면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콘덴사를 쟀더니 이 직류 성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교류 성분들이 막 나와요. 이건 불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시로스코프로 우리가 이런 걸 측정하기, 다기능 테스터나 이런 걸 측정하기 전에는 보통 오시로스코프로다 이렇게 리플 측정을 했어요. 이 콘덴서가 문제가 있냐 없냐. 근데 요즘은 이제 좋은 장비들이 나와서 다기능 테스터로도 용량 측정도 하고 그러는데, 뭐 치콘덴서 같은 경우, 조그만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리플 측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 정상적인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이 오실로스코프에 표현된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이거 리플이 많이 들어가네, 이 콘덴서 불량이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용량 측정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이 오실로스코프로 리플 측정을 하는데, 아주 조그만 콘덴서는 리플 측정하기가 아주 좀 난해해요. 리플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어떤 사람이 그거 용량 작은 거는 아날로그 40메가짜리 뭐 20메가짜리 좀 잘 나와, 그건 또 잘못된 상식이고요. 근데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디지털 방식의 오실로스코프가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 방식이 있는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이 표면, 이 파형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오지 않고, 우리 모니터도 CRT, 옛날 CRT 방식의 모니터하고 지금 LCD 모니터가,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CRT 모니터 부드럽다, 그걸 쓰시는, 고집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두 개 다 갖고 있는데, 파형을 재보면 이 파형이 상당히 고르게, 아주 마모 없이 아주 고르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디지털은 이게 좀 약간 노이즈들이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량 큰 것들은 리플이 측정이 되는데, 용량 작은 콘덴서들은 타임베이스를 아무리 조정하고 이래도 아주 이 측정하기가 까다로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스마트 트위저라든가 이런 장비들로 이제 재는 거죠.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뭐 아날로그 테스터가 오시로 준비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요즘 세상이 이제 다 디지털 세상 아닙니까? 예, 디지털 오시로스코프 하나만 있으면은 수리를 할 수 있겠죠. 리플 전압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이다. 우리 파워 서플라이를 보면요, 딱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터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한 방폭변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오실로스코프로 재면 이런 교류 성분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용량 큰 것들은.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뭐 오실로스코프 재는 것은 전압을 걸어놓은 인간 상황에서 해야 되겠죠. 뭐 다기능 테스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원이 꺼진 상황에서 불을 많이 재지만, 이 전원 인간 상황에서 콘덴서의 그 플러스 단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리플이 오면 이거는 이제 콘덴서가 문제가 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런 리플이 있을 경우는 저렇게 돼도 동작은 되던데요. 하지만은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죠. 뭐 오디오 장치에서는 그 리플 성분의 험이 난다든가 웅 하는 소리가 난다든가, 뭐 어떤 우리가 일반 쓰는 데서는 어떤 잠깐 뭐 동작이 됐다 안 됐다는 뭐 그런 현상이 생긴다든가 반드시 생깁니다. 리플 전압이라는 것은 안 좋다, 저항처럼 리플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스마트 트위저로 치콘덴사를 한번 재봤어요. 재봤더니 8.9 마이크로페롯이 나왔고, 또 다기능 테스터로다가 요 치콘덴사는 이 리드가 없기 때문에 이 다기능 테스터 이 꽂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제가 이제 콘덴서에 리드를 잘라서 붙여서, 여기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2.6 마이크로페롯이 나왔어요. 아까 칩 콘덴서는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로우 ESR 값 0.465이네. 내부 저항이 0.465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디지털 테스터기로 한번 제가 재봤어요. 저항 모드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래서 장비마다의 정밀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치 콘덴서를 테스터로 재겠다? 이것은 좀 자제를 하시고, 이 스마트 트위저라든가 아니면은 다기능 테스터, 또 오실로스코프로 리플을 잰다든가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디지털 테스터기 하나 가지고도 뭐 수리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많은 경험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거지, 그런 경험 없이 뭐 테스터기 하나 하고 나 수리 다 해요, 그것은 좀 거짓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자, 그럼 다음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 이제 데스크탑에 수리가 들어왔을 때 보통 이제 내공이 작은 사람들은 뭐 그냥 무조건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수리를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에 수리가 들어왔다. 사장님이 전원이 안 눌러지고 뭐 꺼졌다 켰다 막 그러고 뭐 그래요. 그러면 데스크탑의 대부분의 그 80% 고장은 이 전원부 고장이 많습니다. 또 모니터, TV, SMPS 고장이 한 제가 볼 때는 60-70% 점유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전원 공급 장치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분의 고장이 많이 나요. 사람도 관절이 많이 망가지면 많이 걷잖아요. 그죠? 또 데스크탑에 보면은 뭐 많이 쓰잖아요. 파워 서플라이, 하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이 들어오면 먼저 전원부터 측정을 하세요. 먼저 뭐 다 뜯어서 뭐 하드가 뭐 이게 보다 전원이 제대로 전압이 나오는지. 파워 서플라이는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오냐면은 나오는 전압들이 5V, 3.3V, 12V, 마이너스 5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스탠바이 전압 5V, 그 다음에 파워구 시그널 이렇게 나옵니다. 스탠바이 전압은 전원만 꽂으면 항상 대기 전압이 나오죠. 그 대기 전압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파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동작이 되는 거고, 모니터에서는 대기 전압이 있기 때문에 TV나 리모컨이나 전원 스위치를 눌렀을 때, 리모컨을 눌렀을 때 켜지는 거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죠. 전원 220V를 항상 꽂아 놓게 인가하게 되면 스탠바이 전압은 항상 나오게 돼 있죠. 5V가. 그 5V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스타팅 회로, 즉 부팅 회로의 그 회로를 쓰는 겁니다. 5V를 가지고 레귤레이터로 들어가서 5.5V를 3.3을 다운시켜서 우리가 CMOS나 부팅 회로에 전압을 공급하고 딱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죠. 사용자가 파워 버튼을 누르면 그 파워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가느냐, IO를 거쳐서 사우스 브리지를 거쳐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파워 제어 동작 신호를 갖다가 파워 커넥터 파워 단자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작 원리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측정할 때 눈으로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워 테스터기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런 파워 테스터기를 갖고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시중에 많이 파는데 다 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돼서 들어온 파워 서플라이를 재보니까 일단 스탠바이 전압이 5V가 아니라 2.4V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서 파워 굿 시그널이 에러로 떴어요. 파워 굿 시그널이 뭐냐면, 파워가 제대로 동작되면 파워가 그런 응답을 보냅니다. 야, 나 파워 이상 없어, 나 정상이야 하는 OK 신호를 보내게 돼 있는데, 바로 그게 파워 굿 시그널 5V 신호가 메인보드 커넥터 저 회색 단자 8번 단자를 통해서 5V 파워 굿 시그널을 메인보드에 주게 되면, 그 메인보드 파워 굿 시그널을 가지고 파워 굿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전자 회로가 동작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리셋 신호를 사용한다든가 어떤 CPU에 파워 굿 시그널을 준다든가 이런 신호를 주게 돼 있죠. 노트북이나 메인보드에서는. 이게 에러 뜬 데는 이 파워는 못 쓰는 거예요.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수리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뭐 저거 하지 말고, 일단은 파워가 제대로, 즉 전자 소자 모든 장치에 일단 밥을 주는 기계잖아요. 예, 일정한 밥을 줘야 되는데, 이 전자 소자들은 항상 일정한 전류, 일정한 전압을 요구를 합니다. 변화되는 전류를 주면은 나중엔 결국 죽죠.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밥을 안 먹었다가 저녁에 밥 두 공기를 먹었다가 점심때 밥을 10공기 먹었다 그러면 나중에 소화불량이 생기고 나중에 암 생기듯이, 전자 소자들은 항상 일정한 전압, 일정 전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파워를 바로 전격 파워를 써라고 권장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법상으로 우리가 뻥파워, 막파워는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85%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기관에서 전격 파워를 쓰라는 얘기가 전자 회로에 데미지를 덜 입히기 때문에 전격 파워를 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실질적으로 측정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정을 해봤습니다.
걸고 전자 로드계 측정을 해봤더니 스탠바이 전원이 깜빡거리면서 나 문제 있어, 나 몸 아파, 파워고 시그널이 에러로 떴습니다.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되겠죠. 예, 이거를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자, 이렇게 동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에러가 생겼네요. 예, 교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비자는 아무말 않고, 예, 사장님 교체해 주세요. 좀 좋은 파워 없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아, 10만원 이상 하는데, 예, 갈아주세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수리할 때 수리맨들이 소비자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되면 전단지 천장 붙이는 것보다 소비자를 통해서 이렇게 신뢰성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시너지 효과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더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리가 들어오면 먼저 전원부터 인가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보고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 핸드 오실로스코프로 한번 파형을 측정해보고 그런 다음에 하는 거지. 그냥 어떤 거는 꼈더니 그냥 퍽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측정이 우리 수리만들한테는 항상 필요하고 좋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어떤 예를 들면 뜯어오면은 물론 이 2차단 이 콘덴서 용량 감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스위칭 회로 불량이 많습니다. 뭐 PWM이라든가 FET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쓰다 보면 그러니까 저가인 파워 서플라이들은 수명이 오래 가지 않죠. 고가인 부분들은 좀 안에 내부의 전자 소자들을 좀 고가를 좀 쓰고 그래서 오래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뭐 조립할 때나 소비자한테 할 때 아주 싸구려보다는 파워 서플라이의 어떤 역할을 얘기해 주면서 소비자들한테 얘기해 줘서 이런 파워를 써야 전자장비가 오래 갑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면 소비자는 택하지 그걸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리 엔지니어로서 소비자한테 그런 어떤 정확한 얘기를 해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팔기 위해서 난 마진만 챙기겠다, 나는 박리담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자제를 하시고, 맨 처음에는 수익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거기 정말 잘해, 양심적으로 해, 너무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정확한 우리 진단을 해줘, 손님들이 많이 오게 돼 있죠. 뭐 딴 분들은 뭐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고 있게 돼 있죠. 잘난 척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저거 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하드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드를 진단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진단을 해줘서 어디가 배드가 생겼고 이건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문제가 있네요 하고 얘기해 줬을 때 소비자는 굉장히 고마워하죠. 이런데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하면서 또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오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제 자랑이라고 해도 좋아요. 뭐 제 자랑 좀 했습니다. 예. 자, 정상적인 파워는 이렇게 꽂아보면은 파워고 시그널이 OK로 뜹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인님, 나 파워있잖아, 다 정상적으로 동작해, 그냥 써도 돼. 보면 스탠바이 오블 정상 나왔죠. 다 정상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싸구려는 보시기에는 좀 정확도가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오래전에 구입을 한 건데요, 정확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쓰고 있는데 뭐 리플이 좀 여기서 여기 지금 리플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리플까지 표하면 됩니다. RN이 리플인데 좋은 파워도 리플이 100단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나쁜 파워는 뭐 1000, 뭐 500 막 넘어갑니다. 이게 리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이다. 그래서 리플이 많은 것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리플이 갑자기 3000이 나왔다, 사장님 이거 파워 교체해야 되겠는데요 하고 얘기해 주셔도 좋겠죠. 파워 구칭을 하는 OK로 나오지만 직류 성분 속에 교류 성분이 나오다 보니까 전자칩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 디지털 회로들은요 이런 리플 전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들한테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신뢰성을 좀 쌓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신뢰성보다 우리가 수리할 때 편하자고 사실 하는 거겠죠. 자, 콘덴서 불량 교체 시 주의사항입니다. 예, 주의사항.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에 콘덴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어요. 극성이. 근데 PCB 기판에 보면 솔더 마스크 잉크로 이건 하얀색을 썼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죠. 또 비금액이 처진 이런 부분도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어떤 제품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친절하게도 플러스 표시가 돼 있고, 마이너스는 여기다 요런 띠를 이렇게 형성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예. 여기 제가 표현한 거 그리고 이렇게 임의로 표시가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떤 기판들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곡선된 부분이 마이너스고 직선된 부분이 플러스예요. 근데 이걸 플러스인 줄 알고 꽂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 역삽이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전해 콘덴서 주의할 때는 마킹 기호를 보고 이 역삽에 주의해야 된다.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 하게 되면은 뭐 폭발을 하거나 어떤 회로가 오동작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메인보드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좀 미친 메인보드들이 있어요. 자, 여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 표현에서는 하얀 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라고 얘기했죠. 근데 보면은 거꾸로 꽂아져 있어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그래서 교체할 때 이거를 그 생각만으로 꽂았다가는 안 되죠. 옆에 꽂아진 콘덴서들을 보고 뭐 설계자가 잘 때 졸았는지 뭐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지 몰라도 이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된 이런 메인보드들이 덜어 있습니다. 난 이거 많이 보는데요. 예전에 제가 수리 초보 때 수리를 못해서 동작에 앉아서 가봐 이제 이걸 수리 업무 업체에 갔더니 이거 누가 수리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리했다는 얘기는 쪽팔려서 얘기를 못하고 아유 뭐 딴 데서 맡겨서 왔는데 뭐 안 돼서 왔는데요. 그래서 갖고 온 거야 했더니 아유 이거 컨덴서를 전부 거꾸로 꽂아놨네 이거. 근데 어떻게 안 터졌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내 멍청하구나 멍청해. 그래서 항상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꽂아져 있는 게 있어요. 마킹을 무시하고. 그래서 교체할 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옆에 꽂아진 콘덴서를 보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꽂아져 있구나 하고 좀 정신 차려서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례도 있다. 뭐 어느 회사 메인보드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킹 코드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PCB 기판의 콘덴서를 우리가 불량해서 꽂을 때 주의할 사항은 항상 이렇게 정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주위 콘덴서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얘는 정상이 꽂아져 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꽂을 때 이 빗금친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예, 플러스 꽂아가지고 이렇게 정삽, 역삽을 하게 되면 터지거나 오류가 생긴다. 근데 이렇게 거꾸로 꽂았다. 역삽,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전해 콘덴서를 꽂을 때는 아주 좀 정신 좀 차리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술 먹어야지 그 즐거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수리할 때는 항상 정신을 차려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잘못되거나 잘못하다 또 인두에 손도 띄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더링 후 후속 조치. 우리가 솔더링이라는 것은 어떤 부품을 갖다 납땜을 하는 거죠. 솔더링은. 디솔더링은 납을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디솔더링이라고 하는데 이 부품이 불량 나서 이렇게 전부 다 부품을 갈았어요. 그럼 납을 땜을 하고 이제 니발을 잘라내면 이렇게 이 주위에 아주 이렇게 지저분한 이 프락스 성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에? 근데 제가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 가게 사장에 대한 수리를 하는데 콘덴서 터진 것만 다 갈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뭐 여기 납이 그냥 무슨 혹처럼 있다와 이렇게 붙어 있고 냉납돼 있고 납도 좀 좋은 거 써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아주 좀 안 좋은 질 안 좋은 그런 걸 써가지고 막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지. 당신 이거 수리했지 그러면 죽어도 안 했대. 이게 소비자 맡긴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자수하더라고. 사장님 콘덴서 터진 거만 갈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네. 그 정도 실력이라면 좀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지만은 보면은 다 이런 상태로 옵니다. 이런 상태로. 이건 상품의 가치도 떨어지지만 우리 엔지니어에서 자부심이 떨어지는 거죠. 수리를 했다면, 그죠? 우리 화장실 가면은 그냥 나옵니까? 뒷마무리 잘하고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사람 있나? 예, 없잖아요. 정지정돈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후속 조치, 뒷마무리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납에 들어있는 후락스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저분해지면, 이러고 끼면 뭐 소비자들이 뭐 열어보겠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엔지니어라면 깨끗이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저분이 있다면은, 뭐 주위에 어떤 불량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는 원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드린 거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납땜하고 나서 우리가 수리 입문자가 갖춰야 될 그 장비 부품 부자재를 얘기했는데 거기 TC라는 거 얘기했죠. 세척제 TC 성분 TC가 있어요. 그 유리병의 정량 토출기에 TC를 담아서 쓰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요게 PCB 세척솔인데 요 세척솔에 여기다가 후락스를 TC를 묻혀서 요 부분을 이렇게 깨끗이 닦는 거예요. 이렇게 닦습니다. 그러면 이 후락스 성분이 아주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 TC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게 좀 냄새가 좀 지독해요. 이것도 일종의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때 가능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환기 시설을 가동한 다음에 이것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면은 막 어지럽더라고 많이 맡으면.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냐고요? 건강은 좋아요. 예. 하지만 화학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세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깔끔하게 아주 새 제품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으면 수리한 사람도 기분 좋고, 뭐 소비자가 간혹 열어볼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 뭐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은 막 열어서 막 보더라고 이거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아, 그 사람 수리 정말 뒷마블이 참 더럽게 하네. 그리고 또 욕할지도 모르잖아요. 뭐 사람이 욕 먹어서 좋을 일은 없죠. 욕 안 먹게 뭐 욕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우리는 뒷마무리를 깨끗이 해서 상품성을 높이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 강의의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컨덴서라는 소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소자 갖고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지금까지 장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장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갑니다.